예, 안녕하세요. 청하스입니다. 고구려 시조 이름 주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추모가 올바른 거죠. 그 추모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해모수. 오늘은 그 해모수는 누구인가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고구려 건국 이야기에 대해서 그 시작을 부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삼국사기 앞서 부여의 왕 해부루에게는 늙도록 아들이 없어 제사를 지내 대를 이을 아들 낳기를 간절히 기원하였다. 어느 날 그가 몰던 말이 곤년이라는 연못가에 이르렀는데 말이 그곳에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헤브루 왕이 기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보게 하니 금빛 개구리 혹은 금빛 달팽이 모양의 어린아이가 있었다. 헤브루는 기뻐하며 이 아이는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거두어 길러 이름을 금화라 하고 아이가 장성하자 태자로 삼았다. 이게 그 유명한 금화예요. 근데 보통 금화할 때 와를 다들 개구리와로만 알고 계신데 지금 삼국사기는 개구리와 혹은 달팽이와 두 가지 설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화는 금빛 개구리 혹은 금빛 달팽이인 거죠. 이렇게 금화가 태자가 되고 나서 삼국사기에 부여의 엄청난 격변 내용이 나와요. 부여 재상인 아람불이 헤브루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 장차 내 자손에게 이곳에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니 너희는 피하라. 동쪽 바닷가에 가섭원이라는 땅이 있는데 토양이 기름져 오곡이 잘 자라니 도읍을 정할 만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람불이 권하여 마침내 도읍을 옮기게 되고 이때부터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 하였다. 지금 타임테이블이 금화 등장, 그 다음에 아람불이 동쪽으로 천도 권고 후 동으로 가서 동부여 탄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세 가지를 쭉 늘어놓았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세 가지 일이 관련이 있는 인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일들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금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동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것은 아닐까. 금화로 대변되는 어떤 세력이 새롭게 떠올라 부여의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게 나라를 동쪽으로 옮겨야 하는 사정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위기에 빠져있던 부여의 구원투수로 금화 세력이 등장해서 동쪽 이동을 토대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준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아까 하늘의 목소리에 따르면 지금 현재 너희들의 위치에 나 하늘의 자손을 보내야 하므로 너희들은 비켜주어라 이런 거였잖아요. 이 이야기는 뭔가 지금 헤브루의 부여와는 다른 미지의 신규 세력의 존재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하늘의 목소리에 따르면 이 새롭게 등장하는 신규의 미지 세력이 헤브루 부여를 동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런 정황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헤브루의 친아들도 아닌 금화가 부여의 대권을 움켜쥐게 된 것에는 이 새로운 하늘의 자손으로 상징되는 뉴 신규 세력의 등장이 그것이 부여 내에서 금화 세력의 강력한 대두를 불러왔을 가능성도 있죠. 새로운 적을 막기 위해 금화 세력의 힘이 필요해졌다? 라는 가설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이 미지의 세력이 밀어내고 있다는 건 이쪽하고 저쪽이 서로 같은 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튼 이렇게 해서 헤브루와 부여는 동쪽으로 옮기고 동부여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말이 동부여라고 굳이 나오는 게 아까 삼국사기 표현에서 헤브루는 그냥 부여왕이라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부여가 아니라 그냥 부여, 왕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부여라는 나라가 하나이고 거기에 전체 왕이 헤브루이면 그 헤브루와 부여가 근데 옮겨간 것이면 가서본도 그냥 부여라고 하면 되는데 부여가 그대로 옮겨간 거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고 굳이 동부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천도를 통해서 부여가 쪼개졌나? 실제로 우리는 동부여 말고도 부여라는 말에 수식어가 앞에 더 붙는 여러 종류의 부여를 이미 들어와서 알고 있죠. 그건 조금 이따가 또 다 얘기할 건데 이때 동쪽으로 이동한 건 부여의 전체 세력이 다 이동한 게 아니라 기존 부여의 일부 세력만 이동을 해서 따로 동부여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쪼개져서 떨어져 나온 그랬을 가능성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기 이어지는 내용 계속 보면 헤브루가 죽었다. 그리고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라는 게 나오는데 이 헤브루의 사망은 금화의 등장과 동부여를 옮기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자연사일까? 이제 왕이 된 금화는 어느 날 태백산 남쪽 우발수로 갔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발견했다. 금화는 그 여인에게 내력을 물었다. 그러자 그 여인 말하길 저는 강의 신 하백의 딸이고 이름은 유화입니다. 여러 동생들과 함께 나가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 남자가 자신을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저를 웅신산 아래 압록강 가에 있는 집으로 유인하였습니다. 그 후 정을 통하고 나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중매도 없이 남자랑 함께했다고 꾸짖었고 하여 결국 여기 우발수에서 귀양살이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가 더 나와 있습니다. 동국 이상국집은 고려시대 때의 문집인데요. 구삼국사라고 하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설을 참조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동국 이상국집 동명왕편 해동 해모수는 참으로 하늘의 아들이다. 본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 해모수가 처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신은 5 용의 수레를 타고 따르는 사람 100여 인은 고니를 타고 털깃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물면 곧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에서 천왕랑이라 일컬었다. 그의 성 북쪽에는 청하 압록강이 있었는데 하백의 3딸이 아름다웠다. 마지는 유화요, 다음은 헌화, 막내는 위화였다. 이 셋은 압록강 물결을 헤치고 나와 웅신 물가에서 놀았다. 그 부드럽고 갸냘픈 모습이 몹시도 아름다웠다. 이에 해모수가 나가서 사냥하다가 보고 마음에 두게 되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들 낳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었다. 해모수는 좌우 신하들에게 얻어서 왕비를 삼으면 후사를 둘 수 있다 라 하였다. 새 여자는 해모수가 오는 것을 보고 물에 들어가 한참 동안 해모수를 피하였다. 그러자 해모수의 신하가 말하길 대왕은 왜 궁전을 지어서 저들이 방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못 나가게 문을 가로막지 않으십니까? 라 하였다. 이에 해모수가 말채찍으로 한번 땅을 그으니 구리집이 호련히 세워졌다. 그리고 비단자리를 눈부시게 깔아놓고 금잔과 그릇에 맛있는 것들을 잔뜩 차려놓았다. 그러니 이 하백의 딸들 셋이 스스로 들어와서는 서로 마시고 취하였다. 왕이 새 여자가 크게 취할 것을 기다려 급히 나가 막으니 여자들이 놀라 달아났고 결국 맏딸 유화가 해모수에게 붙잡혔다. 이렇게 맏딸 유화가 붙잡히자 아버지 하백은 매우 크게 노하며 해모수에게 사자를 보내 너는 대체 뭐하는 자이기에 감히 이런 방자한 짓을 하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해모수 역시 사자를 보내 답하길 나는 천재의 아들입니다. 하니 높으신 귀 가문과 서로 혼인하기를 청합니다. 하백이 다시 답신하길 네가 정녕 천재의 아들이고 구원할 생각이 있다면 마땅히 중매를 거쳐 말할 것이지 이렇게 내 딸을 붙잡다니 어찌 이리 신뢰가 심한가. 그러자 해모수가 심히 부끄러워하며 유화를 그냥 돌려보내 주려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유화가 오히려 해모수와 정이 들어 가라고 해도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유화가 해모수에게 권하길 만일 하늘에 용수레가 있으면 하백의 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 하였다. 이에 해모수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서 5 용이 이끄는 수레가 내려왔다. 해모수가 유화와 함께 그 수레를 타니 바람이 일어 순식간에 하백의 궁에 도착했다. 하백은 우선 해모수에게 예를 갖추고 말하길 자고로 혼인의 도는 천하 공통의 법규이다. 그런데 어찌 이런 신뢰되는 일을 하여 내 가문을 욕되게 하는가? 그대가 정녕 천재의 아들이 맞는지 내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리하여 하백이 잉어로 변하자 해모수는 수달로 변하여 하백을 잡았다. 또 하백이 꿩으로 변하자 해모수는 매가 되었고 하백이 사슴이 되자 해모수는 곧 이리로 변하였다. 하백은 해모수가 신통한 인물임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고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해모수와 유화 모두 만취했는데 이에 하백은 해모수와 유화를 한 가죽 수레에 실었다. 그 상태로 그대로 하늘로 올려보낼 심산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둘을 실은 가죽 수레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올라가던 와중에 취기에서 깨어난 해모수는 순간 유화의 황금 비녀로 가죽을 뚫고 나와 홀로 어디론가로 가버렸다. 그 이후 해모수의 소식을 알 수는 없었다. 황당하죠? 유화랑 화백 입장에서는 정말 뭐 이런 작자가 다 있나 싶을 텐데 결혼할 때 되니까 갑자기 도망을 가버린 해모수입니다. 이리하여 유화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혼자 돌아왔는데 아버지 하백 대노하며 말하길 유화 네가 나의 훈계를 듣지 않아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한 것이 되고 말았다. 라 하고는 유화의 입을 잡아당겨 석자나 되게 늘려놓았다. 그러면서 오로지 시녀 2명만을 주고 우발수 속으로 추방을 하였던 것이다. 이후 우발수에서 한 어부가 물속을 보니 이상한 짐승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쇠 그물을 던져 낚아 올렸는데 낚아 올린 여인은 입이 너무 길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에 3번이나 자른 뒤에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어부는 이 사실을 부여 금화 왕에게 고하였다. 금화 왕은 유화가 해모수의 왕비인 것을 알고 그녀를 별궁에 두었다. 그러자 해가 유화에게 비치더니 회임하였는데 이후 왼쪽 겨드랑이로 알을 낳아 그 크기가 5대 정도였다. 금화는 사람이 새 알을 낳다니 참으로 괴이하다 라고 하고는 사람을 시켜 알을 산에 버렸으나 오히려 짐승들이 그 알을 호위하고 계속 햇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결국 다시 알을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그러자 그 알을 가르고 태어난 아이는 우는 소리가 매우 크고 골상이 기이하였다. 그리고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말을 하는데 언어가 모두 정확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추모라고 하였다. 추모는 자라더니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파리들이 눈을 건드려 잘 수가 없으니 어머니 저를 위해 활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에 어머니가 활을 만들어 주니 파리를 쏘는 족족 모두 맞추었다. 그 작은 파리도 맞출 정도로 활 실력이 대단하다 이건데요. 부여에서는 예로부터 활 잘 쏘는 이를 추모라 하였다. 추모는 더 성장하여 금화왕의 7 왕자들과 함께 어울려 사냥을 하게 되었는데 추모가 사냥을 너무 잘하여 왕자가 시기에 추모를 나무에 묶어두고 추모가 잡은 사슴을 모조리 빼앗았다. 그러나 추모는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돌아왔다. 이에 금화의 태자 대소가 금화왕에게 말하였다. 대소, 추모는 능력이 몹시 신통하고 힘도 장사인데다가 눈빛마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도모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후일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금화왕은 추모를 시험해 보고자 말을 기르는 임무를 맡겼다. 이에 추모는 마음에 큰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저는 천재의 손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작 저들의 말이나 기르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합니다. 저의 꿈은 이들의 나라를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가 저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여기 계시니 그렇게 떠날 수도 없어 저는 너무 한스럽습니다. 어머니 유화는 이 말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 역시도 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들아, 부디 너는 나의 생각은 하지 말도록 하여라. 네가 말한 것은 나 역시도 밤낮으로 고민하던 일이다. 자고로 장사가 먼 길을 떠나려면 반드시 좋은 준마, 말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하여 유화는 추모를 데리고 마국간으로 향했다. 가서 채찍으로 여러 말들을 마구 채찍질하니 모든 말이 놀라 달아났는데 오직 한 마리의 붉은 말은 2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후 추모는 이 말의 혀에 바늘을 꽂아두었다. 그러자 그 말은 먹지를 못해 날로 야위어갔다. 이후 금화가 말들을 시찰하러 나왔는데 여러 말들이 두루 살쪄 있으니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말라 가장 볼품없게 보였던 그 붉은 말을 추모에게 주었다. 추모는 이 말을 얻고 난 후 다시 바늘을 뽑고 정성껏 먹였다. 이후 추모가 이별할 때 어머니를 몹시 걱정하였으나 유화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잘 가도록 하여라 라고 하며 5국의 종자를 챙겨주었다. 이렇게 해서
추모는 탈출을 합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 아까 이 삼국사기 내용 요거가 더 세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동으로 간 후 부여가 해부로 사망, 그리고 금화가 왕 등극, 그리고 거기서 유화와 만났다. 그런데 이 유화는 해모수라는 인물과 이전에 사랑을 나누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해모수는 유화와의 짧은 사랑 후에 예비 장인인 하백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결혼은 하기 싫어서 바로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거죠. 해모수가 여기서 왜 도주를 선택했는지 그의 심경 변화 원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간 해모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추모가 금화 왕의 왕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래서 탈출하고까지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 내용에 따르면 여기 금화는 지금 그 동부여의 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모가 태어난 곳도 탈출한 곳도 동부여죠. 그런데 이게 좀 묘한 게 사실 가장 강력한 사료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인들이 직접 만든 그 유명한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따르면 시조 추모왕은 출자 북부여. 시조 추모왕은 보시다시피 북부여에서 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이 스토리하고는 좀 보면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생기는 거죠. 여하튼지 간에 고구려인들이 본인들의 시조 추모왕을 출자 북부여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추모는 북부여를 계승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고구려도 그 원천이 동부여가 아니라 북부여라고 고구려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스토리 배경은 동부여인데 추모는 북부여를 계승한 인물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소개드렸던 구삼국사를 참조한 동국 이삼국집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지금 여기 그 2번에서 3번 넘어가는 과정, 하늘의 목소리 천재가 해부르, 금화, 아람불 이 사람들에게 동쪽으로 옮기라는 권고를 할 때 그 옮기라고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래 너희들이 있는 지금 여기는 내 후손을 보내서 살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동쪽으로 옮겨라 이거였죠. 근데 소개드린 이 동국 이삼국집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기 해부르, 금화 등이 이동한 후 동쪽으로 그들이 원래 있던 그곳에는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이 되어 와서 도읍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방 빼고 이사했는데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해모수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이들이 옮기게 된 이유는 하늘 천재의 목소리 때문인데 그 목소리 내용이 내 후손을 너희들 자리에 놓을 것이니 너희들이 비켜줘라 이건데 그 보낸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해모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금화 등장, 해모수의 등장 예고였던 거죠. 아까 그거는 너희들 비켜라. 그래서 동으로 가서 동부여 탄생, 그리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는 해모수가 와서 왕이 됐다. 그렇게 되면 그 이들이 동쪽으로 옮겨간 이유, 즉 동부여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금화의 등장 때문이냐 아니면 해모수의 대두 때문이냐. 동부여 탄생 원인이 일단 이 두 개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 사안이 따로따로 노는 사안이 아니라 하나로 묶이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해모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금화가 대두되었거나 금화가 등장했기 때문에 해모수가 대두되었거나 실제로 아까의 그 내용을 보면 금화가 해모수의 아들 추모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금화와 해모수가 라이벌 같다는 느낌도 좀 주죠. 헌데 삼국유사를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유사 고기에 이르기를 BC 59년 4월 8일 천재가 흘승골성에 내려왔는데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왔다. 5마리 용이 끄는 수레. 이거 좀 전에 들었던 것 같죠? 그렇게 내려온 천재는 도읍을 세우고 왕이라 칭하고는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해모수라고 했다. 일단 이 내용에 따르면 해모수는 천재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천재 본인 자신이죠. 그런데 이 다음 내용이 또 보면 이후 해모수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부루라 하고 해를 성으로 삼았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삼국사기 등등에 나왔었던 그 금화의 양아버지, 그 아기 금화를 발견했던 사람, 즉 원래 부여왕이라고 거기 나왔었던 그 해부루가 지금 해모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삼국유사의 내용까지 같이 보려니까 상당한 혼동이 옵니다. 아까 동국 이상국집 내용에 따르면 이거였죠. 원래 해부루가 있었는데 해모수가 내려온다고 해서 해부루, 금화, 아람부를 동쪽으로 튕겨보낸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삼국유사 내용은 해부루보다 먼저 해모수가 존재했었고 심지어 해모수는 그 해부루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서로 상당히 다르죠. 해모수라는 인물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내용이 양쪽에 서로 각각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사기 동국 이상국집 9394 참조 내용에 따르면 해모수는 자신을 천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해모수의 아들은 추모죠. 반면 삼국유사에서 해모수는 본인이 천재 자신입니다. 그리고 해모수의 아들은 해부루예요. 그럼 동국 이상국집에서는 그 이들이 동으로 튕겨가게 된 이유, 즉 동부여 탄생의 이유가 해모수가 내려와서 그 등장 대두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럼 삼국유사에서는 이 동쪽으로 튕겨가게 된 동부여가 탄생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북부여 왕은 훗날 상제의 명으로 도읍을 동부여로 옮겼다. 동명제는 북부여를 계승하여 일어난 졸본주에 도읍을 정하여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이것도 사실 졸본이라고 하면 안 되고 홀본이라고 해야죠. 근데 여튼 홀본부여가 되었으니 그가 곧 고구려의 시조였다. 북부여가 옮겨가서 동부여가 되었는데 그럼 원래 그 자리, 북부여의 그 자리는 뭐 어떻게 되었느냐? 아까처럼 해모수가 들어갔다느니 이런 설명은 없고 그런 설명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삼국유사 구도로는 튕겨져간 해부루의 아버지가 해모수인데 다만 그런 설명은 없지만 대신에 고구려는 바로 이 옮겨간 동부여가 아닌 원래 있던 그 북부여를 계승한 나라이다 라는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삼국유사는 1. 북부여왕이 해모수다. 2. 그 해모수의 아들, 즉 그러니 역시 일단은 북부여의 왕이었을 해부루가 동쪽으로 옮겨 동부여를 만들었다. 3. 그런데 고구려는 그 동부여가 아니라 오리지널 북부여를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모수가 추모의 아버지인지 해부루 아버지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지만 여튼저튼 간에 해모수의 정체성이 옮겨간 동부여가 아닌 북부여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이것만은 어느 쪽을 봐도 맞아 보여요. 동부여는 금화 혹은 해부루가 상징하고 있죠. 그럼 그 해모수의 아들이 추모라고 본다면 비록 추모가 태어난 곳은 동부여였지만 거기서 상당한 핍박, 박해를 받았죠. 북부 여왕 해모수의 아들 추모, 그런데 동부여에서 핍박받았다. 이 사항은 원래 있던 부여라는 존재가 무언가의 내부 갈등에 의해서 북쪽의 북부여와 동쪽의 동부여로 갈라지는, 그리고 동이 아닌 북부여에 대한 계승성이 강한 추모가 동부여에서 탄압받았다는 기록은 북부여와 동부여 사이에 갈등 내지는 라이벌 의식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아닐까. 그런 상황의 뉘앙스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죠. 일단 부여 혹은 북부여의 왕이었던 해부루가 동부여로 옮겨갔다고 나오니까 그 시점에서는 부여라는 세계의 헤게모니가 동부여로 넘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부여라는 전체 카테고리 내에서 그때는 동부여파의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로 인해 마치 추모가 핍박받았던 것처럼 원래의 주류였던 구 북부여파들이 피해를 입거나 혹은 불만이 생겼고 추모는 그 구북부여파들 일부를 데리고 남하하여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인가? 라는 가설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끝이 아니고 삼국유사에 더 엄청난 언급이 또 나와요.
삼국유사 단군기에 따르면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다. 라고 한다. 이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리함으로 부루와 추모는 배다른 형제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가 소개하고 있는 단군기의 내용은 앞선 내용하고는 또 다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일단 하백의 딸을 유화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백의 딸 유화하고 정을 나눈 것은 해모수라고 알고 있었죠. 즉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오른쪽인데 삼국유사가 소개하고 있는 단군기는 지금 이렇다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추모하고 부루, 해부루가 배다른 형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단 형제라는 것도 충격적인 말인데 근데 또 왜 배다른 형제죠? 지금 어머니가 하백딸이라면서요. 하백딸이라면 유화라면 어머니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동일하면 배다른 형제 즉 이복 형제가 아니죠. 그냥 형제거나 아니면 뭐 아버지가 다르면 이부 형제라고 하죠. 그런데 삼국유사는 이상하게 이모 형제, 어머니가 다른 형제 즉 배다른 형제라고 이 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각인가? 아니면 근데 이쪽에서는 또 하백딸이라고만 하고 유화라고는 또 안 했거든요. 근데 하백의 딸이 아까 여러 명이었었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유화가 아닌 다른 하백의 딸을 이야기하는 건가? 유화의 여동생? 아니면 단순히 말을 잘못 쓴 건가? 삼국 사기는 이런 흐름이죠. 뭐 친아들은 아니지만 흐름은 이렇습니다. 해부루가 아들 기원하다가 금화 발견해서 나타나고 또 금화는 나중에 유화를 발견해서 추모의 탄생을 지켜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여기 추모가 아까 금화 왕의 아들들하고 같이 놀았다고 하니까 나이상 금화의 아들뻘이 추모여야 할 것이죠. 근데 그 금화는 또 이 해부루의 아들뻘 나이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해부루하고 여기 추모가 이복 형제다 이거는 이 삼국사기의 흐름, 요 내용하고는 도저히 맞기가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해가 아들뻘, 이렇게 해가 아들뻘이면 당연히 추모에게 있어 해부루는 할아버지뻘이 되어야 할 텐데 다만 할아버지뻘 이복 형제라는 게 실현이 반드시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하죠. 생물학적으로는. 그 해부루의 아버지 해모수가 나이가 엄청 많은 상태에서 유화를 나중에 또 만난 거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실 수도 있긴 있어요. 즉 해모수가 아주 젊은 나이에 해부루를 낳고 이후 아주 나이를 많이 먹고 나이가 많아진 상태가 되었을 때 유화를 만나서 뒤늦게 엄청난 늦둥이로 추모를 낳고 이거라면 가능은 한데 근데 이건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해도 이거는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게 삼국사기 내용대로라면 해부루가 부여왕이라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양아들 금화를 발견할 시기에 그럼 해모수가 해부루의 아버지라고 해도 그 다음 때인 금화를 발견할 때에 해부루는 태자가 아니라 이미 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근데 삼국사기 스토리상 추모는 그 발견되어서 나타났던 금화 보다도 한참 더 나중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금화보다도 더 나중에 금화가 발견될 때 해부루는 이미 왕이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아버지 선왕 해모수는 이미 그때는 사망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발견될 때 그 금화보다도 훨씬 더 나중에 태어난 추모는 그 추모의 아버지가 어떻게 이 해모수가 될 수 있느냐. 그때는 이미 사망 상태였을 텐데 이런 반론의 논리 흐름 하나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또 역반론도 있습니다. 그 해부루가 왕이 되었다고 선왕 해모수가 꼭 사망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 않느냐 라는 반론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복 형제든 뭔 형제든 삼국유사대로의
형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얘기는 뭐 예를 들면 이 아들 헤브루가 아버지 헤모스를 왕자리에서 쫓아내고 밀어내고 왕이 되었다. 혹은 아버지 헤모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들 헤브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이러면 왕이 아니고서도 계속 생존하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새 아들을 더 가지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이 1번 가정 같은 경우는 너무 엄청난 얘기죠. 만일 이 1번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설 1. 이건 이제 가장 과격한 가설이 되겠죠? 일단 헤모스가 헤브루를 낳았다. 근데 헤브루가 아버지 헤모스를 정변으로 축출했다. 쫓겨난 헤모스는 와신상담, 권토중례를 도모하다가 하백으로 상징되는 어떤 외부 세력가와 손을 잡았다. 해서 거기서 또 아들을 낳았다. 추모. 그렇게 태어난 쫓겨난 헤모스의 늦둥이 아들 추모는 기존에 자신의 아버지 헤모스를 축출한 여기 요 라인 헤브루 금화로 이어지는 이 정권 라인인 동부여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나라를 창건했다. 라는 게 가장 과격한 가설일. 근데 이건 너무 엄청난 얘기죠. 실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가설인데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정답이란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한낱 여러 가설들 중 하나일 뿐이죠. 뒤에 다른 가설들도 또 말씀드릴 건데요. 삼국유사에 헤브루와 추모가 이복 형제다라고 나오고 근데 추모가 태어날 때 헤모스의 아들 헤브루는 이미 왕이었고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려다 보니 이런 엄청난 가설이 나오게 되는 건데 헤모스가 헤브루, 추모 모두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가설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설 2. 헤모스가 헤브루를 낳았다. 헤브루가 아버지 헤모스에게서 나와 별도의 나라 왕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분란으로 싸워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황제국 시스템 같은 거라면 가능하죠. 즉 책봉. 황제가 자신의 아들을 황제보다 한 단계 낮은 왕으로 영토 주면서 거기에 책봉해주는 뭐 그런 경우는 황제국 시스템에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만 황제라는 명칭을 썼을 리는 당연히 없고 그건 진시황이 혼자 멋대로 만든 거니까 대신 왕보다 더 높은 뭔가의 호칭이 있었고 해서 헤모스는 그거였고 아들 헤브루는 아버지한테서 책봉받은 한 단계 낮은 왕 뭐 그런 시스템. 이거라면 싸우거나 뭐 정변, 축출한 게 아니라도 또 헤브루가 왕이면서도 헤모스의 또 다른 늦둥이인 추모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 되는 거죠. 아까의 그 무시무시했던 가설 1에 비하면 훨씬 평화로운 가설이죠. 평화 가설. 이 평화 가설에서라면 아까 소개해드렸었던 이들이 동쪽으로 튕겨가게 될 때 그 하늘의 목소리라는 게 들려왔었잖아요. 그걸 이 하늘의 목소리를 그 황제가 왕에게 내리는 명령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이 2번 평화가설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여기서는 황제라고 안 하고 천재라고 해야겠죠. 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천재. 삼국유사에서는 실제로 헤모수를 천재 본인이었다라고 했었죠. 그 천재, 황제 헤모수의 명령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긴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천재, 황제격 이 한 단계 낮은 왕 헤브루한테 야, 너 저쪽으로 좀 옮겨. 왜냐고? 내가 새 아들을 낳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더 예쁜 새 아들한테 줄 거니까 넌 방 빼. 내 후손을 여기 보낼 거다라고 아까 삼국사기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말했었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원래 차기 대권자, 차기 황제격인 천재가 될 사람, 태자는 헤브루였는데 그게 유화라는 헤모스의 새 사랑과 늦둥이 아들 추모로 인해 뒤집혀서 헤모스가 내 자리, 즉 황제격인 천재 자리는 헤브루 이제 너한테 안 줄 거야. 너의 늦둥이 동생 추모한테 줄 거야. 너는 그냥 저쪽
동쪽으로 옮겨가서 황제격, 천재보다 좀 떨어지는 왕 노릇이나 하면서 살아. 즉 사실 이 하늘의 목소리로 헤브루가 동쪽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거는 태자가 변경되는 그런 과정이 약간 신화틱하게 기록된 게 아닐까라는 가설인 거죠. 근데 이 가설은 약점이 있습니다. 추모가 이쪽 여기 동부여에서 태어났다는 식으로 기록된 삼국사기 그 내용하고 좀 매치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것도 맞추려면 이런 가설 시나리오는 가능은 해요. 해모수가 새로운 변경된 태자 추모가 너무 어릴 때 사망했거나 아니면 유화가 아직 임신 중일 때, 즉 출산하기 전에 아버지 해모수가 사망해서 이쪽 원북부여 정권이 붕괴가 되고 뭐 외부 세력 등에게 침탈 같은 걸 당하거나 해서 유화가 이리로 도망가서, 즉 동부여로 망명해서 이쪽에서는 이제 헤브루 다음 왕인 금화에게 의지해서 살다가 그 아들 추모가 핍박받고 하여 추모가 좀 큰 후 다시 그 구북부여, 구해모수 세력의 부하를 도모하는 기치를 내걸고 독립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이게 가설 2. 그럼 이제 가설 3 봅시다. 해모수가 한 명이 아니고 2명 이상이다. 이러면 또 헤브루, 추모 양쪽이 다 해모수의 아들인 게 가능해지죠. 해모수가 특정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혹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말로 복수의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해모수가 존재했을 수도 있겠죠. 이거라면 무리 없이 해모수가 헤브루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추모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 겁니다. 여긴 해모수 1, 여긴 해모수 2. 가설 3. 해모수가 특정 한 사람이 아닌 위대한 지도자를 뜻하는 말로 여러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가능성. 사실 추모가 해모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건 어머니 유화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모수는 최종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해모수가 유화랑 결혼하기 싫어서 도주, 잠적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때 유화하고 만났던 사나이가 해모수인지 누군지 사실 그걸 알 수 있는 건 이 유화밖에 없습니다. 만난 사람이 해모수인지 청화수인지 정확한 진실은 유화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제4의 가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대했던 해모수라는 원래 부여의 지도자가 있었다. 추모 본인 혹은 추모의 후손들이 추모가 그 위대했던 해모수의 후손이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런 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온 거죠. 여러 기록들을 보면 추모는 금화라는 당대 부여의 왕에게 반기를 든 인물, 최소한 다른 가치를 표방했던 인물인 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금화가 진짜 보통 인물이 아닌 게 무려 자신만의 탄생 설화가 있는 인물이란 말이죠. 곤년 연못가에 말이 오니 돌을 뒤집어 보니 금빛 아이가 나타났다. 굉장히 혜성 같은 등장이고 이런 범상치 않은 탄생 설화가 있다는 건 기록이 부족해서 그렇지 금화 역시도 당대 부여 사회에 상당히 큰 획기적인 어떠한 전기를 불러온 강력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추모는 그런 금화에게 반기를 든 인물이란 말입니다. 금화의 휘하에 만족하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별도의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 그러한 자신의 탄생 설화도 가지고 있는 나름 당시 거대했던 인물인 금화에 대항해서 새로운 기치를 내세우려면 추모 역시도 그에 맞설 자신만의 백그라운드를 과시할 수 있는 탄생 배경의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존재했던 위대했던 지도자 해모수를 아버지로 가져온 것이다. 이런 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추모의 후손이 그렇게 했거나 실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위대한 옛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끌어와서 이야기를 창작해냈다. 이게 제 4설. 다음 제 5설은 고구려의 시조는 추모, 동명성왕이죠. 근데 고구려 전에 있던 나라인 부여도 누군가 처음에 시작한 시조가 있었겠죠. 정사사서 중 하나인 수서 동의열전 백제조를 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백제의 선대는 고리국에서 나왔다.
고리국의 왕의 한 시녀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어 왕은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시녀는 달걀같이 생긴 물건이 나에게 내려와 닿으면서 임신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자 왕은 그냥 용서해 주었다. 결국 나중에 산에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뒷간에 버렸으나 오래도록 죽지 않았다. 고리국 왕이 신령스럽게 여겨 이를 기르도록 명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동명이라 하였다. 장성하자 고리국 왕이 동명을 싫어하였으므로 동명은 두려워하며 도망을 가서 엄수에 이르렀는데 부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받들었다. 지금 부여 시조의 이름이 동명이란 얘기죠. 그런데 고구려 시조 추모도 동명성왕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동명 똑같죠? 동명이라는 게. 이건 고구려 사람들이 본인들의 시조 추모를 부여의 시조 동명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부여 시조 동명이라는 인물을 해모수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어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삼국유사의 북부여 그 탄생설화를 보면 해모수가 천재 본인이었고 하늘에서 5마리 용의 수레를 타고 흘승골성에 내려와서 북부여를 건국했다 이랬죠. 그리고 그 북부여가 동쪽으로 옮겨 동부여가 또 탄생했다 이랬으니까 동부여보다 북부여가 먼저 만들어진 거란 얘기겠죠. 그래서 삼국유사의 북부여 탄생 설화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수서 같은 다른 나라 기록들에서 나오는 그 부여 탄생 설화 이 두 개를 사실상 같다고 보고 해서 부여시조 동명이 곧 그 삼국유사의 천재 해모수가 아니냐 동일은 아니냐 라고 보는 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고구려라는 나라가 고구려시조 추모를 부여시조 동명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는 작업을 한 흔적이 동명성왕 이 동명이라는 명칭을 공유하고 있는 걸 통해 드러나는데 만일 그런 일치화 작업을 시키는 존재인 부여시조 동명이 사실은 그 해모수였다면 왜 추모를 해모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고구려 내에서 정립되었는지 그것도 납득이 가는 면이 생깁니다. 부여시조 동명 해모수와 고구려시조 추모의 일치 작업이 일어난다. 그래서 동명성왕, 동명이라는 명칭의 일치화 작업도 일어났다. 그 일치화 작업 와중에 아예 추모가 그 동명 해모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만들어져 창작되어서 정립이 된다. 즉 명칭 일치화와 이 아들 이야기 창작이 같은 맥락이다. 사실 주몽은 잘못 불러온 이름이고 제대로 부르는 이름은 추모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요. 애초에 이 추모라는 말하고 동명이라는 말하고 딱 보면 되게 다른 말 같잖아요. 그런데 추모하고 동명은 원래 같은 말이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니, 추모하고 동명하고 말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같아 하겠지만 백제 역시 나중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바꾸고 왕들의 성씨를 부여씨라고 할 정도로 부여 계승 의식이 강했던 나라인데 일본 서기에 보면 백제의 시조를 도모대왕이다 라고 기재를 하고 있어요. 삼국사기에 보면 온조가 왕이 되고 나서 나오는 첫 기록이 온조왕 원년 첫해 5월 온조왕이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온조는 백제의 기원을 역시 동명왕으로 받들었다라는 것이고 이게 그 온조의 양아버지 혹은 친아버지라고 양쪽으로 삼국사기에 다 나와 있는 추모의 사당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부여의 시조 동명왕의 사당이냐 어느 쪽이든 백제가 동명이라는 본인들의 기원을 받들었다라는 건 맞는 것이고 그 동명이 도모라고 기재되는 흔적도 있는 거죠. 동명, 추모 이 두 개만 보면 안 비슷하지만 중간에 도모를 넣어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 세 개가 애초에 하나의 어떤 발음의 말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면 조금 눈에 보이죠. 예를 들어 프랑스라는 말을 한자로 음만 따와서 음역한 게 일본에서는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법국 이렇게 하죠.
사실 불란서하고 법국은 다른 형태의 글자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원 발음, 원 말은 같은 걸, 같은 프랑스라는 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 동명이라는 단어와 추모라는 단어는 글자는 다르지만 프랑스 이꼴 불란서 이꼴 법국 이게 다 같은 말인 것처럼 글자 표기는 다르지만 사실은 동명과 도모와 추모도 다 같은 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추모가 해모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만약에 동명 이콜 해모수인데 또 말이 동명하고 추모하고 원래 같은 말이었다. 동명 이콜 추모였다 라고 하면 왜 추모가 그 해모수의 아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지 딱 감이 오죠. 고구려 시조가 동명이라는 위대한 명칭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져다 쓰면서 사실은 나는 그 위대한 동명, 즉 해모수의 아들이다 라고 자칭했거나 아니면 후손들이 그런 얘기를 만들어줬거나 이런 거 아니냐. 생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위대한 동명의 이름을 역시 동명, 추모로 그대로 사실 동명 이꼴 추모, 표기만 다를 뿐 같은 말이니까 그걸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 원래 있던 동명의 진짜 친아들인 것 같은 이야기가 창작되고 정립되었다 라는 설인 거죠. 이게 제 5설. 쭉 이 5가지 설들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뭐가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뭐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이거 외의 설들도 더 있고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줄이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도 좀 그러니까 다른 설들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 번 더 추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테마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